예, 반갑습니다. 성교입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이런 내용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2016학년도 입시에 대한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직접 재수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그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난방기구를 좀 꺼주시면 네. 우선 요 앞에 화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년 수능은 특히 이제 이과가 굉장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능 발표 날 9시 뉴스에 나왔던 화면인데 구체적으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 2014학년도하고 작년 여러분들이 치른 2015학년도의 국영수 만점자랑 1등급을 딱 겨우 맞춘, 겨우가 아니죠 사실은. 네. 그 1등급 안에 드는 학생이 재작년도에는 17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등급 안에 드는 상위권 한 9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전년도에는 17칸에 흩어져 있었던 거고 작년에는 몇 칸에 있었던 거죠? 5칸 안에 있으니까 학생들 간의 거리가 어때요? 굉장히 촘촘하죠. 그래서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 혹은 뭐 국영수보다는 이과는 결국 무슨 싸움이 됐어요? 과탐 싸움이 된 거죠. 예, 그런 일이 전년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 지금 한 6, 7년 정도의 수능 난이도를 나타내주는 문과, 이과의 표준 점수 합입니다. 이걸 보면 표준 점수가 높으면 어려운 시험이에요? 쉬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죠. 평균이 낮을수록 표준 점수는 높으니까 지금 보면 그야말로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출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특히 이과가 표준 점수가 사상 최초로 400점 밑으로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심각하게 낮았다라는 건데, 이걸 왜 제가 보여주냐면요, 이건 이제 정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시 난이도가 이렇다 보니까 수능 점수에만 의존하는 정시의 일변도로 재수생도 생각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난이도에 따라서 아까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좀 균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고3과 재수생, N수생들은 2016학년도 입시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 올해만 변화가 없는 해예요. 작년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시에서도. 예. 다음 해부터는 어때요? 여기 이과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과생 손 들어봐요. 예. 내년부터는 이과생도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어떻게 해요? 올해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명심하십시오. 요건 이제 주요 대학의 뭐 올해 전형 계획인데 작년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사례로 이미 다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다 나왔는데 전년도와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원 변화 정도 빼고는 전형 방법, 전형 명칭도 변화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과생에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2015학년도에 이어서 2016학년도에도 의대 정원이 과거 대비 많아졌죠. 그래서 11개 의대가 여기 보시는 대학들이 의전원 모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학부 모집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과 쪽은 그래서 뭐 웬만한 대학을 좋은 대학 다니고 있던 학생들도 반수나 3, 4수 뭐 이렇게 해서 뭐 연고대 같은데 공대 다니던 학생들 상당수도 올해 한 번 더 해가지고 의대를 가볼까 이런 애들이 주위에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의대는 평균적으로 3.6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대생의 평균이. 예,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변화고요.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은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70%를 뽑고 정시에서 30%를 뽑는데 의대는 달라요. 의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정시가 반이 넘습니다. 의대는 워낙 수능 점수 극상위권이 지원을 하니까 의대들은 정시에도 좋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높고 수시는 나머지인데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의 지역 고교 출신이어야 되고 그 지역의 병원이 있는 대학만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랑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 요것도 빼고 요걸 빼면 나머지 수시는 굉장히 이제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정시까지 가서 정시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요 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선생님이 한눈에 이렇게 그래프로 인포그래픽스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 잘 보면 그 전형 방법이 총 5가지밖에 없어요. 전체. 그 중에 맨 오른쪽이 이제 수능, 요게 정시입니다. 네, 정시. 그리고 나머지는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그러니까 4가지 전형 방법이 전부 이제 수시다. 수시는 4가지, 정시는 수능 1가지죠.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일부러 파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를 2가지로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네, 그 현격히 달라요. 전체 대학의 선발 비율하고 요 15개 대학은 좋은 대학이겠어요? 안 좋은 대학이겠어요? 좋은 대학이죠. 상위 15개 대학, 뭐 5개 대학일 수도 있고 10개 대학일 수도 있어요. 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좋은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많이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교과보다는 종합으로 훨씬 더 많이 뽑죠. 그리고 논술로도 꽤 많이 뽑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어서 교과는 뭐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2.5, 뭐 3, 3.5 이런 걸 갖고 볼 때 무조건 2.5가 3을 이기죠. 교과 전형에서는 2.5가 3보다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은 어때요? 교과만 보는 게 아니고 비교과도 보고 자기소개서까지 다 종합해서 본다는 게 종합 전형이니까 이 표를 잘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좋은 대학일수록 더 좋은 학생을 뽑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교과로만 뽑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내가 보겠어요. 여기 이것은 그 전년도 수시 4가지 전형이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전형에 4가지 전형에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그 4가지 전형에 전형별 경쟁률이에요. 네. 보시면 수시 전형 중에 경쟁률이 제일 낮은, 제일 경쟁률이 적은 전형은 뭐예요? 교과죠. 네, 교과는 보통 어때야 돼요? 교과 1에서 거의 2 안쪽에 있는 학생들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 경쟁률은 뭘 의미하냐면 대상자의 많고 적음이에요. 대상자가 많으면 어때요?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률 제일 높은 전형은 뭐예요? 네, 논술이죠. 논술은 내신이 한 몇 등급도 써요. 뭐 1등급도 쓰지만 3, 4, 5등급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네,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부죠. 학생부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부가 어때요? 내 손에서 떠난 거죠. 네, 학생부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3학년 2학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크게 나눠보면 항목은 1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 예. 나머지는 글자죠. 여러분 총 12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숫자죠. 예. 다 몇 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숫자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이제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그 교과 전형하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 전형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자, 여기 1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1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신이 1.7인 학생부터 3.3인 11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뽑는 인원이 6명입니다. 6명.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6등까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2.2인 학생하고 2.3인 학생하고가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잖아요. 그래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이건 뭐 사정관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엑셀 하나면 선발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종합 전형은 보면 그 1.7, 1.8도 붙었지만 1.9는 떨어졌잖아요. 1.9 떨어졌죠? 얘는 왜 떨어졌을까요? 얘는 교과는 좋지만 비교과나 자기소개서 약한 경우겠죠. 반면에 아래쪽에 3.3인에도 붙었잖아요. 예, 별로 그렇게 좋은 내신은 아니지만 얘는 교과는 나쁘지만 비교과가 좋고 비교과가 좋아서 서류가 좋으면 이제 합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종합 전형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알쏭달쏭 할 수가 있어요. 좀 모호하죠. 이거는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학생부에 있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은 말하자면 왓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얘가 교과 성적은 몇 점 몇이고 비교과는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를 했고 뭐 무슨 경시에서 무슨 상을 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how죠. 그게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 책을 준비했냐면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몇 쪽부터 보면 되냐면 네 38쪽이에요. 38쪽. 네, 38쪽부터 보면 그 종합전형의 이해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실제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49쪽부터 한 꽤 많은 분량으로 이미 실어놨어요. 이 자기소개서 사례를 그 최종본만 실어놓은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쓴 초안하고 선생님이 수정한 내용. 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형외과 가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죠. 그걸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면 내가 이 종합전형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을 경우에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이걸 읽어보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이제 그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그 수시에 많은 인원을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의 합격 사례 4명, 문과 4명, 이과 4명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 학생은 그 내신을 봐봐요. 교과죠. 교과는 굉장히 좋죠. 거의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수능을 보면 뭐 3이 1, 3이니까 수능이 좋아요. 이 친구는 내신이 훨씬 좋아요. 내신이 훨씬 좋으니까 정시보다는 수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적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이화여대 지역인재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재밌어요. 한 개 1등급이에요. 나머지 등급은 나머지 3개 등급은 영역은 따지지도 않고 달랑 한 개 1등급. 올해는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요 우수한 내신을 가지고 이대하고 성대가 됐고 그 아래 보시면 그 아래 학생들도 내신이 거의 뭐 1 후반대죠. 예, 1 후반대인데 오른쪽에 이 수능 결과를 한번 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번호는 좋아요. 3, 4, 3, 5. 3, 3한데 적어가지고 사실은
문과로는 인서울 택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신 가지고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간 거죠. 숭실대, 국민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신이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대인데 수능에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 이런 조짐이 있으면 올해 수시했을 때는 이런 대학의 중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도 노려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 맨 위의 학생은 그 현역대 중앙대를 붙었어요. 학생부 전형으로 붙었는데 지금 보시면 내신이 1.3이에요. 울산 지역 학생이었는데 근데 수능 결과를 보시면 어때요? 수능 결과가 무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 같죠? 예, 2424이래요. 그런데 얘는 보면 이과인데도 점수도 문과 점수가 나왔죠. 네? 수학이 약하고 과학이 약한 문과 학생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시에 전년도에 이제 한양대를 2번이나 썼어요. 한양대를 교과 전형으로도 쓰고 종합 전형 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친구가 더 원하는 산업공학과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을 했어요. 얘는 왜 이제 산업공학을 가고 싶어 했냐면 지금 이 수능 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얘가 수학과학이 약해서 약간 문과적 소양이 많은 문과적 속성이 많은 이과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산업공학과는 배우는 과목이 이과지만 경영하고 통계 이런 걸 많이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할 때도 산업체 많이 아니라 금융권 같은 데도 취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공학과에 등록을 했고 그 아래 학생들도 1 후반, 2 초반대 학생인데 수능이 매우 이제 약한 거죠. 이런 경우엔 수시에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말하자면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앞에 이제 그 종합전형 앞쪽에는 교과전형의 합격 사례와 주요 대학의 합격 점수 선생님이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전년도하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하고 여기 보시는 대로 29개 대학에서 28개니까 거의 개수도 같고 한 대학 정도만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과 논술의 유형이죠. 문과 논술의 유형이고 이과 논술은 굉장히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거의 수학이 필수이고 어떤 대학은 아예 과학을 안 내죠. 수학만 내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과 논술은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판단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과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수능 모의고사 성적 혹은 이제 수능 성적에서 수학이 3등급 정도 이내에 있는 학생이면 다 해도 돼요. 근데 3이 넘어간다, 수학이 4다, 5다 이러면 수학을 해야 됩니다. 논술을 할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수학이 안 되는데 왜 수학을 해야지 논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하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논술 보는 대학 중에 제일 최상위 높은 대학은 연세대입니다. 서울대가 논술 안 보니까 그 위에 나머지 대학은 연세대잖아요. 연세대가 제일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과가 4개 합 6, 이과가 4개 합 7입니다. 근데 나머지 대학들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예 없고요. 올해 건국대학교하고 시립대학교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희대 정도 라인이면 그래도 탑10권 대학이잖아요. 근데 문과는 2개 2등급, 나머지 2개 영역은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네. 이과는 2개 합 5만 되면 돼요. 그러면 2개 영역이 2, 3이나 1, 3, 1, 4도 되죠. 네, 그것만 유지하면 나머지 2개 영역은 이것도 안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의 학생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등급 환산 점수를 선생님이 주요 대학 이렇게 정리해 봤거든요. 보면 5등급이나 6등급이나 어때요? 1등급이나 점수 차이가 큽니까? 안 큽니까? 별로 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시 전형별 경쟁률 확인했죠. 무슨 전형이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논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이 1부터 거의 5, 6등급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중요도를 영화의 주연, 조연, 단역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논술 전형의 주연은 논술이에요. 그리고 조연이 수능, 학생부는 단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확인이 되죠. 이거는 왜 또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 수시 전형 중에 제일 많은 전형이 뭐였어요? 학생부형이었죠? 학생부 교과형 혹은 종합형이었잖아요. 거기서 이미 내신 교과 좋은 애들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술 전형에 하는데도 논술을 잘 써도 내신 나쁘면 떨어지면 그런 전형 할 필요가 없죠. 논술 전형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전형에서는 이렇게 내신을 크게 중요하게 안 본다. 요것도 재미난 그 합격 사례 제가 문과 4명, 이과 4명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논술에서 주의할 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문과 4명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학생은 특목고예요. 예, 특목고라 내신이 어떻습니까? 내신이 5등급 되죠? 특목고에는 흔한 내신이에요. 예, 못한 게 아닙니다. 보통 특목고에서는 잘해야 3등급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전년도에 이 친구가 수능을 4개를 봤는데 2112가 떴어요. 그러면 4개 합이 6이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어요. 이 친구는 수시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런 전형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수능 전에 논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치렀고 이미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은 치른 상태고 수능을 가채점 해보니까 2등급이 2개나 떴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능 뒤에 있는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에는 논술을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죠. 2등급이 2개나 있는데 정시로 이런 대학 가려면 거의 일이 한 2-3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갔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가 재밌어요. 연세대학교는 됐는데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모두 떨어졌어요. 논술 전형에. 보통 논술학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논술학원은 연세대 붙은 것만 얘기하고 고대, 성대, 서강대 떨어지면 얘기 안 하겠죠. 예, 근데 그만큼 이 논술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재수 준비하면서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수능 공부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공부할 것 다 하고 더 하는 겁니다. 논술은. 수능 공부할 거를 줄여서 쪼개서 논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사례가 얼마나 논술이 불확실성하고 불안정한지 알려주잖아요. 온몸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밑에 학생도 볼까요? 그 밑에 학생 내신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고 출신으로 2등급 후반. 근데 수능을 2212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충족을 못했어요. 하나 차이로. 그렇죠? 6이 아니라 7이잖아요. 못했지만 고려대학교는 충족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등급 3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2212니까 충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결과를 보면 고대 붙고 외대 붙었는데 또 연대, 성균, 서강도 불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사실은 높은 대학이 붙었다고 해서 그 아래 대학 다 붙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 같으면 어때요? 정시에 만약에 연세대 경영 붙었다면 성대, 서강대, 한양대 다 붙죠? 그건 이제 점수로 붙으니까. 하지만 논술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할 거 다 하고 더 하는 거지 수능할 걸 줄여서 논술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은 굉장히 극적인 사례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경기대학교를 다녔던 반수생이었어요. 반수생이었는데 그 문과인데도 수능 성적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국어, 영어가 별로고 수학이 좋고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최종적으로도 이 친구가 5134가 떴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개 합 4를 딱 맞춘 거죠. 수학하고 영어 가지고. 그래서 건국대 경영학과에 붙고 나머지 대학은 이제 모두 최저나 이런 거 미달로 이제 떨어졌다. 그런 사례입니다. 이과 사례 얘기해 줄게요. 이과 사례는 지금 4건인데 얘도 맨 위에 있는 학생은 뭐 상당히 쩔죠. 성적이. 예. 뭐 내신도 좋을 뿐더러 서울 지역의 강남권 또 자사고에서 내신을 1.3 정도 받은 애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얘는 수능도 잘 나왔습니다. 다 1등급 받은 거예요. 탐구만 하나 1, 하나 2 이렇게 뜬 친구래요. 그래서 뭐 내신도 이렇게 교과가 좋으니까 당연히 비교과도 출중하겠죠. 그리고 비교과 출중하니까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서울대 일반 전형 이제 수시죠. 수시에서 제로공학과 합격을 하고 울산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으로 의예과를 붙었어요. 네. 이런 학생인데
더 기특한 건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의대를 안 가고 서울대 공대를 선택했습니다. 진짜 애국자죠. 네.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의사가 된 걸 포기하고 공대 간 친구예요. 그 아래 친구는 국어는 3등급이 떴지만 이제 수학이 1이고 영어 2 이래서 서강대학교 화생고 전화기죠. 전화기학과 전자화학기계 취업 잘 되는 거기에 이제 합격을 했고 밑에 학생도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례를 보면요, 여러분 다른 영역의 점수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수학이 어때요? 수학이 1, 2등급이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논술에서도 잘 붙는다는 게 확연이 돼요. 그러니까 이과 논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하는 게 명확합니다. 그냥 현재 내 모의고사든 전년도 수능이든 수학 성적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이과 논술은 사실은 여러분 시간이 없다면 연초부터 그렇게 이과 논술 준비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화 공부가 논술하고 같아요.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수학 열심히 하는 거, 과학 공부 열심히 해두는 게 차라리 논술 준비와 뭐 같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과가 그런 면에서 문과보다는 좀 더 부담이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제가 그 입시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올해가 전년도하고 입시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입시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재수 생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머지 시간을 쓰겠습니다. 자, 해마다 어떤 언론이든 재수생이 수능에서 유리하다, 재학생들은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이 수능이라는 것이요, 과거 학력고사와 달리 이게 미국의 SAT를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cholastic Aptitude Test입니다. 대학에서 수학할, 그러니까 수학이 매스메릭스 수학이 아니라 공부할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 학력고사처럼 단순 암기가 없죠. 요즘은 선생님 때는요, 영어 시험 중에 영어 단어 스페링 묻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때는 시험에. 말이 돼요. 그런 암기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것도 사실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력과 사고력이 있어야 만점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아무래도 성적도 지금 보시면 일정 시간을 투자해야 수능 성적이 향상된다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이 바로바로 나타나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해도 성적이 오르고 이럴 수 있는데 수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일정 시기 동안은 성과가 없어요. 하지만 또 비협적으로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재학생하고 졸업생을 우리 상황을 여러분도 겪었지만 어때요? 학교 다닐 때는 아무래도 수능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3개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계속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신, 학교 행사들이 1, 2학년 때보다는 적어도 계속 나를 발목 잡는 게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렇게 재수생들은 거의 3달 텀으로 한 3번을 돌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걸 자꾸 발표해 줍니다. 지금 이게 재학생하고 재수생의 수능 점수, 표준 점수 비교한 거예요. 보통 재수생이 7, 8점, 한 10점 이상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학 지도를 한 20, 30년 이상 하신 학교 선생님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가 40, 40, 20이에요. 이 비는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르죠. 재학생들은 연초 대비 떨어지는 비율이 40%, 유지하는 비율이 40%, 오르는 비율도 있긴 있어요. 근데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경험상 어때요? 작년도에 여러 번의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그에 비해서 어때요? 수능이 잘 나온 경우보다 안 나온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재학생들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졸업생도 40, 40, 20이긴 한데 오르는 비율이 40이고 유지하는 비율이 또 40이고 떨어지는 비율도 사실 있어요. 예.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뭐예요? 통계죠. 예. 통계는 사실은 거짓말을 잘해요. 예. 99% 치사율인
병에 걸려도요 1% 안에 들면 100% 삽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 속지 않고 이런 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재수를 성공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앞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크면은 잘 보일 텐데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요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갇혔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처음에 무턱대고 칠할 것이 아니라 뭘 했어야 돼요? 자신이 나올 길을 확보하고 열심히 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의욕만 앞서서 해댄 거죠. 네.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페이스북에 있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방향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름 고3 때 뭐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 했었던 경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런 결과를 맞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빨리 공부부터 시작한다, 진도 나가는데 연연할 게 아니라 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미난 거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EBS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EBS에는 지금 뭐 질문 이런 게 있잖아요. 수험생들 질문하면 답변 달고 이렇게 하는데 재미난 게 3월 그리고 6월 그리고 9월이면은 거의 수능 한두 달 앞두고죠. 그때까지도 질문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이거예요. 이 얘기를 3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6월 심지어 9월에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그 1년 계획이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실제로 쉽다? 어렵다 이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영어의 이제 빈칸 추론이에요, 여러분.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내가 이제 계획 얘기를 했죠. 그게 힌트예요. 네. 자, 이 빈칸에 뭐예요? 적자생존은 우리 무슨 과목에서 배운 용어죠?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적자생존. 네?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뜻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플래너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요즘은 중학생들까지도 내려왔죠. 원래는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무슨 플래너를 처음 썼었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로 내려오더니 지금 다시 고등학교로 내려와서 이제 플래너를 쓰는데,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어렵기 때문에 플래너를 쓴다는 것은 이제 알아요. 그런데 이 플래너를 사실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빈 종이를 나눠주면, 네, 빈 종이를 나눠주면 가령 이제 국어 과목이면 국어, 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뭘 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거를 꼼꼼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학생이면요 사실 여기 안 왔어요. 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플래닝의 정의를 한번 보자는 거죠. 플래너를 막바로 그냥 쓰는데 급급하지 말고 먼저 한번 따져봐야 돼요. 플래닝은 뭐예요?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사실 플래너에 쓰는 거는 이 세 번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활동하기 전에 순서적으로 봐도 뭡니까? 할 일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는 게 1번이에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이런 거를 미리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요거 1번 문항은 그냥 도입 문항이니까 스킵해도 됩니다. 2번에 올 한 해 동안 과목별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우선 한번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보지 말고 한번 스스로 적어보고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교재에 목차를 펴고 봐도 됩니다. 펴고 써도 돼요. 목차가 사실은 할 일에 어느 정도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3번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정리한 것이 중에서 특별히 좀 자신 없는 부분,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에 빨간 밑줄을 딱 그어요. 그래서 작성한 사례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자, 이 학생은 국어를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파트별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율을 아주 간략하게 적은 경우고요. 요거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글씨는 남학생이죠. 네, 이제, 네, 문학, 비문학, 그다음에 뭐 자기가 봐야 되는 교재명, 그다음에 뭐 해야 할 액션명의 이름을 쓴 경우도 있고, 뭐 책명을 쓴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쓰고 특히 자신 없는 거에 밑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례는 이것도 여학생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먼저 작성을 합니다. 어떤 학원에서는 첫 시간에 진도를 안 나가고 무조건 이걸 시켜요. 이걸 시켜서 애들한테 다 내게 합니다. 거둔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과목 선생님이 이제 학생하고 상담을 하죠. 사실 요거만 봐도 그 학생의 현 주소가 보여요. 지금 얘가 국어 몇 등급짜리고 어디가 약하고 뭘 빠뜨렸는지 이런 부분을 선생님께서 여기다가 직접 첨삭이나 조언 같은 걸 해주는 거죠. 면담 상담하면서. 그래서 학원 진도는 물론 따라가야 됩니다.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뭘 한다든지 하는 과제나 개별적으로 맞춤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학생은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이 학생이 이렇게 플래닝, 이 세 번째 학생이에요. 세 번째 학생인데 플래닝한 결과 전년 수능에 이런 결과 나온 학생이에요. 네. 지금 탕부만 좀 불안한 국영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이런 이 친구도 있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친구도 얘는 이제 고졸학년 검정고시 출신인데 어쨌든 전 영역 1등급 찍었어요. 근데 딱 일리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얘가 성대랑 한양대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에 얘는 수학 부분에서 지금 2번에 보면 잘 써있는데 얘는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이과죠. 벡터가 나오죠. 벡터 문과 등 이런 게 나오니까 이과생입니다. 이과생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도 여기 있습니다. 얘도 이과인데 정리 꽤 잘했죠. 수원, 수투, 적통, 기백 이런 식으로 미흡 하나만 이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완전하면 걔는 여기 안 한다니까요. 그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기 성의껏 할 수 있는 만큼 한 다음에 꼭 이걸 가지고 선생님과 같이 면담을 하라는 거죠. 과목 선생님하고. 그럼 선생님이 딱 보시면 지금 얘가 어디가 약하고 몇 등급짜리고 뭘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교재명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플랜을 써도 늦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학 단원별 맵인데 연계 맵인데 어떤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 앞에 맨 놔준 건데 중1부터 고3까지 연계 맵이에요. 사실 재수학원에 있다 보면 중학교 기초가 약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학생에게 딱 요걸 진단을 해가지고 너는 중학교에 요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수업 외로 별도로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이제 가르침을 받고 메모를 해놓으면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기초 없이는 안 되는 게 수학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1년 아니면 1년 안에 충분히 그냥 개과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형은 이렇게 나눠보고 세부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영어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국영수 마찬가지로.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과 학생인데 국영수를 다 올 1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수성공은요. 재수성공은 여러분이 그 수업만 많이 받고 뭐 인강 많이 듣고 만으로 안 돼요. 그만큼 뭘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간 건 아니거든요. 페이지 수 넘어가는 진도에 연연하면 안 되죠. 내가 못 푸는 문항,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진도죠. 졸업생에게 진도는 페이지 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만큼 수업 듣는 것만큼 스스로 익히는 습의 시간을 반드시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위권 학생일수록 수업보다 자습 시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요. 재종반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체험 입시 얘기했을 때 얘기했지만 수능에 의존하는 정시 위주로만 정시만 생각한 입시 전략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 난이도가 하도 들쑥날쑥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의 그 균형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 재수학원도 사실은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재수학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관리가 5대5인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개인별로 우리 정진학원도 한반 인원을 제가 알기로 30명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보통 큰 대형 학원 가면 60명씩 집어넣고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라는 게 사실은 잘 되기가 어렵죠. 이런 아까 보셨듯이 그런 개인별 맞춤 이런 것들도 이런 소규모 학원이 갖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재수 생활이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많은 시간을 산 학생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작년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똑같은 일을 하고 다른 결과를 바래요. 재수생들도 보면은.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말이 됩니까? 같은 일을 하고 다른 결과를 바래요. 예. 다른 일을 해야 다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고, 앞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페이스북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전년도 실패 원인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을 충분히 한 뒤에 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재수생활이 그렇게 재학생에 비하면 훨씬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고, 플래너 무작정 적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할 일부터 우선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일도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해야 할 일이 뭔지부터 알면 사실 일의 반이 끝난 거예요. 이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나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학생들이 가장 막막해하는 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세우고 공부를 한 학생만이 변화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저는 이 시간으로 마치고 2부에서 이제 부원장님하고 영역별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